그러니까 바라가 어떤 세대 분류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N세대 뭐 N세대나 Y세대 같은 건 말씀드렸듯이 뭐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의 어떤 접점 그런 그 접촉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개념이고 MZ세대 같은 건 완전히 그 생물학적 연령을 음, 바탕으로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죠, 방법이. 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말한 대로 N세대는 뭐 밀레니어도 포함할 수 있고 X세대 끝자락도 포함할 수 음, 있어요. 음.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거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따지고 보면 뭐 세대로는 언제나 있었죠. 이런 용어가 있죠. 전후 세대, 419 세대, 뭐 68 세대, 뭐 386, 486, 68 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X 세대, 그리고 뭐 N 세대, Y 세대, 뭐 MZ 세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전부 다 구분 방법이 달라요. 아까 뭐 N세대는 Y세대는 말씀하셨던 건 정보통신 어떤 그 측면에서 바라본 거고, 전후 세대, 419 세대, 뭐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는 어떤 정치적인 변곡점이나 어떤 역사 문화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이고, 뭐 MZ 세대 같은 경우는 다분히 그런 나이적인 연령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완전히 동등하게 딱딱 세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없어요. 완벽한 구분은 그런 면에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세대로는 이렇게 동일한 규정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다 각각의 동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좀 포함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음, 시작된 것 같은데 이렇게 분류 방법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논쟁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지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 주제인 MZ세대라는 용어는 다른 세대의 어떤 그런 명칭과 구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궁금합니다. 음. 우선 저는 이런 어떤 세대를 규정짓는 움직임들은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역사의 반복과 같은 거죠. 흔히 어른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2000년 전에도 3000 년에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듯이 앞으로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역사적으로도 르네상스 시대 뭐 사람들이 뭐 신에서 자신의 인간을 돌아보기 시작한 그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본인들은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에 살고 있지.'라고 알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그냥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상황을 저는 이제 디지털 시대 정도라고 생각하고 훗날에는 미래에는 그렇게 또 우리를 또 어떤 그들이 만든 용어로 규정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윤종신 노래에도 콘서트 앨범에 있는 히든곡인데 요즘 애들 버릇 없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도 어떻게 보면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래에 그러니까 뭐 "요즘 애들 버릇 없어."라는 말이 늘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그 말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속 이게 우리가 반복되는 일을 겪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뭐 '옛날부터 있어 왔다.'라고 고대 생각을 해요. 벽화에도 그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쵸. 음.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예, 지금 흔히 말하는 지금 MZ 세대도 나중에 꼰대가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제 들이받고 이런 논란이 또 일어날 건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이 세대 간의 단절, 뭐 소통 이게 핵심이거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사회가 절단날 정도로 소통이 안 되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갈수록 그런 경향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이게 음. 너무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그쵸. 이런 문제는 어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이 되죠. 예를 들어서 외계인 침공을 했다. 그쵸. 한탄 전쟁 나는 게 깔끔하긴 한데 그죠. 이제 그러면은 발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늘 그래 왔듯 외부적인 그렇죠. 큰 외부의 큰 적이 있으면. IMF나 그쵸. IMF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런 게. 사실 좀 코로나 그런 때도 위기가 MZ 세대 좀 조용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도 막 터졌을 때? 그쵸. 약간 그때는 뭐 그랬잖아요. 예. 그랬죠. 뭐 각자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먹기 그러니까 좀 좋아서 이제 그러나요? 먹고 요즘 살 만하니까 그런 그쵸. 사람 그래서 만드기가.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게 좀 오히려 강한 것 같습니다, 좀. 음.
예를 들면 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저는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저 어르신들은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게 적응하기 쉽지 않으실 거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요즘 다 들고 다니시는 거를 보면, 우리 엄마는 접는 폰 예, 써요. 이게 세대 간에 뭔가 이렇게 뭔가 어떤 기기를 사용한다, 안 사용한다, 이렇게 나누는 구분점이, 물론 능숙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좀 구체적인 사용 방식은 좀 보면 가끔씩 지하철역에서 어르신들이 지하철 시간표나 아니면은 지하철 노선도를 찍으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그쵸.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 하시는 거죠. 예. 나는 아니, 근데 그거를 보면, 아니, 스마트폰이 있으면 웹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식이나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따라서 구분이 나는 것 같다. 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죠. 생각의 출발이 다르죠. 네네. 예. 기본적으로 저도 방금 문제에게 말한 건 아까 바라가 말한 것.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을 접한 사람과 아날로그만을 경험하고 죽은 사람과 이렇게 우리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낀 세대의 감각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전적으로 동일하고요. 저는 아까 지금 질문 드렸지만 이 세대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듯이 뭐 전후 세대니 419 세대, 뭐 68 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이런 용어들은 다분히 어떤 정치 문화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역사적인 변혁 그런 이동에 따른 계층 분류인데 솔직히 말해서 1987년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런 세대 명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채에서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그 이른바 알파벳 세대론에 첫 등장한 X세대인데 1990년대에 등장한 그 X세대라는 용어는 이전에 그 세대의 방금 제가 말했던 세대의 그 명칭과 달리 대중문화 혹은 소비의 주체로서 명명되고 그 뒤에 알파벳 세대 명명은 그러한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법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단순히 구분할 수 없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는 뭔가 자신과 다른 집단, 나와 다른 세대의 집단의 성격을 규격화함으로써 좀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전 좀 더 나아가서 세대론의 어떤 효용에 대해서도 좀 늘 의문 부호가 따라다닙니다. 효용. 네. 물론 당연히 동일한 연령 집단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건 당연하죠. 뭐 같은 시대에 학교를 다니고 같은 시대에 직장을 들어가고 뭐 같은 시대에 뭐 은퇴해서 뭐 노년의 생활을 즐기고 그들의 삶의 어떤 궤적이 공통적인 삶의 양식과 경향을 낸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죠. 예를 들어서 밀레니얼 세대의 처음인 뭐 1980년대 초반생은 오히려 X세대 끝자락인 78년생, 79년생과 정서적, 물질적인 어떤 공허을 공유하고 친밀하지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80년대 후반생, 90년대 후반생과 친밀하겠어요? 어느 쪽이 더 친밀하겠어요? 같은 밀레니얼 세대지만 1980년대 초반생은 X세대 끝자락과 오히려 더 그런 걸 공유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G세대에 해당하는 90년대 생들도 80년대 후반생, 밀레니얼 세대 끝자락과 공유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규정 자체가 연령으로 구분을 해도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예. 이렇듯 세대로는 어찌 보면 한 연령 집단을 규획화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엉성하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들의 사회 현상학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패단 아닐까요? 장점도 있겠지만 그들 "나싸. 내가 MZ 세대 하나 규정해냈어." 이거 막 그래서 그게 그 용어가 히트치면 뭐 방송도 타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편화시키길 좋아하고 인간의 어떤 본능이자 욕망이자 자연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인 거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예. 말했듯이 그게 뭐 개인적인 어떤 욕심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나와 다른 세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격을 어떻게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착각 속에 살기 위해서
자신과 음. 다른 집단의 성격을 성격화하고 규정하고 싶다는 욕망이 음. 사회적인 욕망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코벨이 가장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한 어떤 완벽한 이해랑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해하기 싫거든. 싫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해하고 나는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왜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있냐 하면은 뭐 저희 부모님 세대는 평생 70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관을 그 나이에 수정하고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예, 그거는 뭐 논리적인 걸 떠나서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세대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차이, 나는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어떤 그런 세대론의 어떤 한 측면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어떻게 보면 좀 정리로 가는 말인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뭐 20년 뭐 10년, 30년 이렇게 세대를 좀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두 다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은 이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는 그렇죠. 우리는 또 코로나 세대로 또 묶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묶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지을 뿐이지 사실 그렇게 뭐 알맹이가 딱히 있다고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소위 요새 뭐 아까 디지털 아날로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그렇기보다는 저는 제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심,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는 걸 좀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접할 수 있어서 둘 다 그렇죠. 상당히 배울 점이 많고 장점들이 양쪽에 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쪽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이쪽의 장점을 좀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건 그냥 여담인데, 예. 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힐링 캠프였나? 10년도 더 되는 일인데, 양현석이 나와서 자기 세대, 그러니까 X세대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자기 세대들이야말로 아날로그로 경험하고 디지털도 경험한 마지막 세대라고 굉장히 흡족해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뭔 개소리야! 그래서 저게 무슨 헛소리 하는 건가? 그거는 그렇죠. 우리 그 80년대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럼 그거를 그거는 왜 잘 왜냐면 이미 그 디지털 들어올 때 그 머리가 말랑말랑한 스펀지 상태여야 된다 이거죠. 그쵸. 뭔가 좀 어렸을 때. 그걸 나이 뭐 다 먹고 나서 이거 받아들이는 거랑 어릴 때 받아들이는 거랑 이게 다른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느끼면서 참 X세대 이미 문화 어떤 주체, 소비의 주체로서의 그런 위치도 점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까지 점하려고 하는가? 그런 좀 짜증나는 게 좀 있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은. 난 다 어쨌든 해봤어.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참고로 코로나 세대란 말은 이미 있습니다, 또. 맞아요, 그렇구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코로나든 어떤 그런 한 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오는 일들이 일어나면 세대들은 발명되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히 코로나 세대가 뭐 저희도 코로나 세대 아니냐, 우리도 코로나 겪었으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기준은 이제 태어난 애들 태어나는 그걸 기대로 하는데 주로 이제 코로나 세대 때 2020년, 21년, 22년 뭐 이렇게 학창 시절을 이제 보낸 뭐 2002년생이나 이제 막 그러니까 학번이 뭐 20학번 이런 애들이죠. 21학번 이런 애들이죠. 이제 뭐 코로나 세대라는 말은 또 일면 공감이 되진 않는데 좀 말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기만 하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한 가지 정답 사회는 이제 끝났으니까 지금의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결국엔 젊은이들이 노력하면 희망이 보이고 그 희망이 혹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이런 어떤 소통이 안 되는 일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제 마지막 의견을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세대 갈등 혹은 세대 간의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몰이해
이런 거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앞선 세대는 뒷세대에게 그런 부채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후세대는 앞선 세대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어떤 성취나 어떤 희생 같은 거를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자 역지사지의 그런 서로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뭔가 그냥 당연한 얘기 같지만 세대 간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런 조그마한 노력이 그 서로의 이해나 어떤 사회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다들 오늘 신나게 떠들었는데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